고구려가 668년에 멸망한 뒤에 당나라 군사들한테 고구려 유민들의 인질이 돼서 여기 요서 지방으로 끌려나가게 돼. 당시 이 요서 지방에는 고구려인들만 인질 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란족들도 여기 인질로 잡혀 있었다. 자, 근데 당시 거란의 부족장이었던 이진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거란 부족장 이진충. 당나라의 강경적 지배에 화가 난 이진충 부족자는 거란 쪽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켜요. 요서 지역에서. 이 이진충의 난이라는 사건이거든. 자, 그러면 698년 이래로 요서 지역에 거란과 당나라가 싸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잖아. 이로 인해서 당나라 군부대의 통제력이 약화되게 되자 자신을 따르는 말갈 유민들과 고구려 유민들이 이끌고 백두산 북쪽에 동모산에 도읍 삼아서 698년 고구려의 후손이었던 대조영이 나라를 건국하니 이 나라 이름이 진나라예요. 그래서 진나라의 초창기 수도는 바로 여기 동모산이고요. 자, 이거 알아놔야 돼. 동모산이든 중경이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발해 사람들은 이 동모산이 도읍지가 되고 나서 중경 현덕부 이렇게 부르거든. 그러니까 중경이든 동모산이든 같은 도시다. 아무튼 간에 이 발해라는 나라를 건국한 황제는 고왕이야. 대조영. 자, 여기에다가 별표. 발해사는 연호가 중요해. 연호. 그래서 연호는 천통이라는 연호를 사용해요. 그래서 니네들이 사료 문제 풀 때 청통 14년 뭐 이렇게 나온다. 아, 대조영 연호니까 대조영 업적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원래 이름이 이제 진나라인데 언제부터 발해라고 불려지기 시작했냐면 713년에 당나라 황제가 대조영이를 발해 그 대조영의 발해 있잖아. 신하국가로 책봉을 해주거든. 그래서 신하국가로 책봉과 해준과 동시에 새롭게 이름을 지어준 게 발해라는 나라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건 중국 황제가 지어준 이름이기 때문에 발해인들은 스스로 발해인이라고 자칭하지 않아. 진국인 또는 고려인이라고 자칭해. 자, 일단 고려가 뭔 말이냐면 장수왕이 427년에 수도를 어디로 옮기더라? 평양으로 옮기잖아. 그때 이후에 고구려에서 나라 이름을 고려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고려인 하는 거는 고구려인이라고 자칭하는 거하고 똑같아. 자,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무왕 얘기하겠습니다. 무왕. 자, 일단 이 무왕은 대조영이 죽고 나서 다음 보위에 오른 대조영의 맏아들 대무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중요한 건 연호예요. 이난. 그 왕 이름에 무자 들어가잖아. 그럼 무조건 영토확장 업적 갖고 계신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중경 현덕부, 즉 동모산을 수도 삼은 이 발해가 북만주 일대로 무왕의 명령에 따라서 영역을 확장한 게 이때 역사예요. 당시 이제 북만주 일대로 영토를 확장하는 그 과정 안에서 북만주에서 살고 있는 부족이 있어. 얘네들을 말갈족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영토 확장하는 그 과정 안에서 6개의 말갈 부족들을 신하로 복속하면서 영역을 크게 확장시킨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동북방에 있는 어떤 특정 말갈 부락만 무왕한테 복속하려고 하지 않는 거야. 그 말갈 부락 이름이 흑수말갈이라고 하는 부락이야. 당시 이 흑수말갈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무왕한테 굴복하지 않으려고 했겠죠. 바로 당나라하고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에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흑수말갈을 발해하고 계속 싸울 수 있었던 거야. 당나라 황제 입장에서는 무왕 집권기 이래로 갑자기 발해의 영역이 먼저 확장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발해를 견제할 필요성을 느껴. 그래서 발해 후방에 있는 흑수말갈 지역하고 동맹관계 체결해서 양쪽으로 압박할 생각이었던 거야. 그래서 발해 무왕은 이걸 깨달아 필히 당과 동맹한 저 흑수말갈이 나중에 당나라 군부대하고 함께 동서로 연합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본 거야. 그 일이 있기 전에 흑수말갈을 정벌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자기의 동생인 대문해를 총사령관으로 삼아서 흑수말갈 지역에 투입을 시켜요. 근데 이제 동생인 대문해 사령관은 형이랑 조금 판단이 좀 틀려. 자, 황제인 무왕은 지금 흑수말갈과 전쟁하겠다는 건 그들의 동맹 관계에 있는 어떤 나라하고도 전쟁하겠다는 소리요. 당나라하고도 전쟁하겠다는 소리잖아. 근데 당시 사령관이었던 대문의 장군은 당하고 전쟁하는 건 거의 자살행위라고 본 거야. 나라 건국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 흑수말갈하고 전쟁하는 척 하다가 흑수말갈 부족장한테 투항을 해. 그리고 배 타고 건너가서 당나라의 신하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소식을 무왕이 듣게 돼서 화가 나겠죠. 그래서 동생을 직접 잡아다가 벌 주기 위해서 당나라 황제한테 서신을 보내. 제 동생이 그쪽으로 넘어간 걸 알고 있습니다. 제 동생을 돌려보내 주십시오라는 서신을 보낸단 말이야. 당황제는 이렇게 답서를 해. 이자가 옛날에 발해 황자 출신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기화해서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나는 나의 백성을 지키겠다라고 답서를 한 거야. 돌려주지 않겠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 답서를 받았던 무왕은 자기가 총애하는 장문유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문유 장군을 시켜서 산동반도에 여기다 별표 넝저우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거 외교사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야. 그래서 이 산동반도 넝저우 지역, 등주 지역을 선제 공격해서 발해의 선제 공격으로 인해서 당나라하고의 발해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무왕 때. 그래서 이걸 이제 기점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무왕의 핵심 포인트는 외교 관계에 있어요. 자, 일단은 이 무왕 집권기 때 적대적으로 있는 나라가 있을 거고 친선 관계에 있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연결하자. 자, 적대적 관계 딱 봐도 지금 어느 나라하고 전쟁 중이야? 당나라. 그래서 당나라하고 적대적 관계예요.
그리고 신라하고도 좀 사이가 안 좋아. 이유가 무왕은 고구려 계승의식이 강한 황제거든. 고구려 어느 나라가 멸망시켰어? 당하고 신라가 멸망시켰잖아. 우리 조상국과 원수 십학과 하면서 얘네들은 이제 심심하면 신라 맨날 쳐들어가. 그래서 당하고 신라하고 맨날 전쟁 중이었던 게 무왕 때야. 자, 그러면 이 당이라는 제국을 혼자서 상대하기는 역부족이잖아. 그래서 당 위쪽에 있는 러시아하고 몽골 땅 돌아다니고 있는 유목민족 계열의 돌궐족하고 친선 외교 관계를 체결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연결을 해줘야 돼. 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돌궐과 친선 관계 체결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신라하고도 전쟁 중이죠. 신라 남단에 있는 어떤 나라하고 동맹 관계 체결하는 게 좋을까요? 니폰. 그래서 일본하고 외교 관계 체결한 거는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다라고 연결 좀 잘 지어줘. 그렇다면 일본과 교역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져야겠네. 그 길을 일본도라 그래요. 그래서 일본도는 무왕 때 만들어졌다. 보면 끝. 자, 무왕 끝. 문왕 얘기할게. 무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대흥무가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이 사람이 문왕이야. 자, 이 무왕의 연호는 딱 두 개예요. 대흥과 보력이라고 하는 연호를 쓰시는데, 자, 보력에다가 별표 치세요. 자, 선생님이 교과서 다 외웠는데요. 자, 교과서에는 보력이라는 연호밖에 언급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력 나오면 문왕 업적 물어보는 거야. 자, 일단은 이 문왕은 아버지 무왕하고 좀 성격이 달라. 아버지 무왕 때는 당하고 신라하고 맨날 전쟁했잖아. 문왕은 이렇게 생각해. 그들하고 전쟁할 바에야 차라리 그들과 친선 외교 관계를 통해 그들이 갖고 있는 선진 문화를 수용하는 게 낫다고 본 거야. 그래서 이 문왕 때 당과 신라하고 친선 외교 관계를 체결했다는 게 포인트. 자, 2단원에서 핵심 킬러 문제 여기에서 나와. 그러니까 니네들은 시험법이 2단원까지야. 자, 일단 보자. 당나라하고 이제 교류를 한다는 거잖아. 자, 이거 알아두세요. 중국의 여러 국가들은 항상 폐쇄적으로 외교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책봉받은 신화 국가한테만 교역을 허락해줘. 그럼 이 말은 즉슨 이 문왕의 발해는 당나라한테 책봉을 받은 신화 국가다 아니다? 신화 국가였다라고 보시면 돼. 알겠지? 그럼 이제 자식 국가 신화 국가가 됐으니 아버지 국가 당황제한테 매년 뭘 갖다 바쳐야지? 특산품? 조공을 갖다 바쳐야 돼. 그래서 당과 교역하는 첫 번째 루트길이 조공도라는 길이에요. 조공도. 그래서 이때 조공도가 만들어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로 가는 길목 중에 여기 요서에 영주성이 있거든. 그래서 이 영주성을 거쳐서 당나라 황제가 있는 장안성으로 들어가는 루트란 말이야. 그래서 이 길을 영주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너네들이 시험 문제 풀 때 조공도, 영주도 이 말 나오면은 아 이거 발해하고 당의 교역사구나 이렇게 연결 좀 지어줘야 돼. 조공도, 영주도 이거 중요해. 적어놓고 외워. 자, 그리고 이제 신라하고도 교역을 했다는 거 아니요. 그럼 신라하고 교역하기 위한 무역 루트가 있어야겠네. 그 무역 루트를 신라도 이렇게 통칭했답니다. 신라도. 신라도. 자, 잘 들어봐. 자, 요때 이제 당나라하고 교류하면서 당나라의 나라를 움직이는 중앙 행정 시스템이 들어와요. 이게 삼성 육부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당나라에는 중앙학교 국자감이라는 학교가 있는데요. 이 국자감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모방해서 주자감이라고 하는 학교를 발해는 신설해요. 그리고 문왕의 넷째 딸인 정효공주 묘비석 보면 스스로를 뭐라고 자칭하냐면 대왕 황상이라고 자칭해.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발해는 엄연히 대내적으로 뭐라고 자칭했던 국가다? 황제국으로 자칭했던 국가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애들이 이거 선지 나오면 많이 틀려. 자, 잘 들으세요. 당과 교류를 하니까 당이 신화국가야 아니야? 신화국가야. 근데 대내적으로는 황제국가예요. 알겠지? 교역을 위해서 책봉관계를 체결한 거지 대내적으로는 힘이 있었던 나라기 때문에 황제라고 자칭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걸로 좀 헷갈려해. 연호하고 그럼 황제라고 자칭했으면 자주독립국가 아닙니까? 근데 왜 당의 신화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자, 대외적으로는 당의 신화국가지만 대내적으로는 엄연한 자주독립국가, 황제국가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성기 선왕 얘기할게. 연호는 건흥이라고 하는 연호를 쓰세요. 자, 이때 북쪽으로는 해인운강, 동쪽으로는 연해주, 그 다음에 서쪽으로 요동 지역까지 영토가 이렇게 넓게 확장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이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지방 행정구역 체제를 개편해야겠다. 이게 5경 15부 62주인데요. 자, 여러분 이거 5경 외웁시다. 자, 이 넓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중심 도시 5개를 설치한 거야. 공지방에. 자, 일단은 수도 상경 용천부성이에요. 그냥 상경이라고만 외워. 그 다음에 이전에 동모산, 중경 현덕부, 그 다음에 서경 압록부, 그 다음에 이제 동경 용원부, 남경 남해부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도시는 바로 이곳이라고 알아들어야겠죠. 상경, 여기가 수도고요. 수도를 포함해서 중경, 동경, 서경, 남경 등 4개의 도시를 더 신설해서 온 지방을 원활히 다스리고자 했었던 거야. 상경, 중경, 서경, 동경, 남경이에요. 방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리고 이제 전국 지역을 15개로 쪼개. 이걸 부라고 얘기하는데 좀 쉽게 얘기하자면 대한민국의 도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생각하면 돼.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나누듯이 15구역을 지방을 나눴어. 자, 그리고 이 주지역이 있는데요. 이 주지역의 주지역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거 하나 알아나 비상해도 교과서를 받으면 이것까지 공부를 해야 돼. 여기 부지역에 파견된 지방관을 뭐라 그러냐면은 자사라고 얘기해. 자사. 자, 그리고 여기 주지역에 파견된 지방관을 뭐라고 통칭하냐면 도독이라고 얘기해요. 친구들아, 방령이라는 지방관은 어느 나라 지방관이야? 방령. 백제죠? 백제예요. 거기는 오방으로 나누니까. 근데 도독, 자사 이런 말 나오면 발해 지방간 명칭이니까 발해 역사로 알아들어라 라는 소리야. 자, 그리고 이때 영토가 엄청 최대판도로 넓어졌기 때문에 당나라 사람들은 이 선왕의 발해를 이때 이렇게 불렀대요. 동쪽 바다에 있는 강성한 국가 해동성국. 그래서 이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별명이 생긴 건 선왕 때 업적입니다. 아, 여러분 역사 공부할 때 해동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걸 무조건 우리나라를 칭한다고 생각하면 돼. 중국을 기점으로 바다 동쪽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 뭐 고려 역사서 뭐 해동 고승전 막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우리나라 승려 일대기를 적어 놓은 거야, 그런 게. 자,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황제 애왕 가겠습니다. 926년 무렵에 여기 유화강 사유에 거란족이 살고 있었는데 거란족이 야유라복이 부족장에 의해서 하나로 대통합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야유라복이는 만주 땅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란 군부대를 이끌고 발해를 멸망시키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애왕 집권기 때 거란 민족의 공격에 의해서 역사 속으로 926년 사라진 게 마지막 발해 정치사입니다. 아, 그리고 일부 세력들은 태자 대광현과 함께 고려 왕건의 백성으로 망명하는 선택을 하게 돼요. 정치사 끝. 쉽죠? 자, 행정 예를 할게요. 행정. 중앙행정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 문왕 집권기 때부터 당하고 신라하고 친성관계 체결하면서 얘네들의 선진 문화를 받아오려고 노력한단 말이야. 그래서 당나라에서 나랏일을 처리하는 이 삼성육부라고 하는 행정체제를 발해도 그대로 답습해와요. 하지만 여따 별표. 자, 이름을 바꿔서 들어와. 명칭적인 측면에서 독자성 갖고 있고 시스템 운영적인 측면에서 독자성 갖고 있는 게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거. 자, 그래서 시험 포인트는 뭐냐면 당나라의 삼성육부와 발해의 삼성육부를 비교하는 게 시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당나라의 삼성육부부터 먼저 소개할게요. 당나라에는 황제가 있겠죠. 근데 이 황제가 아무리 잘나도 나랏일을 다 처리할 수 있어 없어? 아,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황제의 나랏일을 보좌해주는 핵심 관청 3개가 밑에 있었던 거야. 일단 첫 번째는 중서성이라는 이름의 관청이 있어요. 중서성은 뭐냐면 정책의 건의를 담당하는 관청이야. 산서성이 뽀갈랐다 그러는데 이거 보수공사 집행회의합시다. 회의를 건의하는 거야. 그러면 어디서 회의를 또 따로 해야겠지? 문화성이라는 관청의 신하들이 모여서 정책 회의를 하는 거야. 산서성이 뽀갈랐다는데 어느 정도의 재정을 동원해서 산서성 보수공사를 할까?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는 거야. 자, 결정이 났어. 신하들끼리 회의해서 황제가 보기 간편하게 정리해서 황제한테 윤허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황제폐하 이 정도 노동력과 이 정도 재정 동원해서 성 보수공사를 할 것이니 윤하여 주십시오. 그럼 황제가 옥새를 찍어준단 말이야. 해시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어디서 집행하냐면 상서성이라고 하는 관청에서 집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원활한 집행을 위해 이 상서성 밑에는 업무별로 총 6개 부서가 있는데 문신에 대한 인사권을 담당하는 2부, 그 다음에 재정 담당하는 호부, 과거제 실시와 의뢰행사, 사신접대 담당하는 예부, 병사총괄하는 병부, 재판과 소송을 담당하는 형부, 토목공사 담당하는 공부, 이렇게 해서 업무별로 총 6개 부서가 있는 거야. 그냥 이거 알아놔면 다 알겠지? 자, 이 삼성육부를 발해가 그대로 갖고 와서 중앙행정체제로 썼다라는 거야. 근데 명칭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자, 볼게. 발해도 황제가 있어요. 황제 밑에 나라 업무를 보좌해 줄 수 있는 핵심 관청 3개가 있는 거야. 자, 잘 들어. 당나라에서 회의를 건의하는 이 중서성이라는 이름이 발해에서는 중대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중대성이 발해에서 회의 건의를 담당하는 관청이야. 자, 그리고 당나라에서는 문화성 이렇게 불렀죠. 이 문화성이 발해에서는 선조성 이렇게 통칭한답니다. 여기는 이제 정책 회의를 담당하는 곳이다. 자, 그리고 여기 집행 담당하는 상서성은 발해에서 정당성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 그래서 이 정당성은 나랏일을 집행하는 기관이야. 그리고 하나 더 쓸 거 있어. 이 정당성에서 모든 국정 업무를 총괄하는 발해 최고 귀족관직이 있는데 이거 외워야 돼. 정당성에서 일하는 대내상이라고 하는 관직이에요. 대내상. 그래서 이제 대내상 나오면 발해 최고 귀족관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이거 좀 복습할 겸 좀 한번 물어볼게요. 고구려의 최고 귀족관직 뭐라 그러죠? 고구려? 고구려 뭐라 그래? 고구려. 아씨 고구려 뭐라 그래? 고구려. 제가위 주관하는 그거 뭐라 그래? 그분 뭐야? 5세기에. 대대로 7세기는
망리지. 어이구, 어이구, 여긴 그래도 상태가 꽤 괜찮네요. 아우, 다른 반 작살났어요. 자, 아무튼간에 그 백제는 정사면을 주관한 최고 귀족 관료를 뭐라 그러지? 육자평 중에 으뜸자평, 산자평. 자, 신라는 상대등 이렇게 불러. 발해는 대내상 이렇게 부른 거야. 나중에 알려주겠지만 고려 시대에는 문화시중 이렇게 부르고요. 조선 시대는 누군 것 같아? 의정부의 장. 삼정승 중에 으뜸정승. 영의정이야. 그래서 이거는 쭉 다 알아야 돼. 이거는 베이스 기본에 해당해요. 알겠지? 그래서 아무튼간에 대내상. 자, 그리고 이제 정당성에서 원하는 행정 집행을 위해 소속 부서 두 개로 쪼개. 좌사정과 우사정 부서로 쪼개요. 그래서 이 좌사정에 속한 게 충부, 인부, 의부가 되겠고 우사정이 지, 예, 신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 6부인데 지금 명칭이 다 같아 달라? 다르지? 그래서 명칭과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에서 독자성 갖고 있다는 게 이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포인트. 자, 얘네들 집행부서 이름 보면 충인의 지혜신 이렇게 적혀져 있죠. 자, 그러면 어떤 학문의 영향을 받아서 행정관청 이름이 정해졌다? 그렇지. 유학의 영향을 받았다. 엔드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자, 이것도 잘 나와. 중정대라고 하는 특수관청이 발에 있어요. 이 중정대는 공무원들이 불법 비리를 저지르면 안 되지. 공무원에 대한 비리를 감찰하는 관청이다. 즉, 현재 대한민국의 검찰청이 중정대입니다. 고려 시대에는 이름이 어사대로 바뀌고요. 조선 시대는 사원부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이거 나중에 내가 다 한꺼번에 정리를 해줄 거야. 자, 아무튼간에 중정대 이렇게 불려지고 그 다음에 유학을 가르치는 중앙학교 이름을 뭐라고 통칭하냐면 주자감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 주자감이 학교라면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스터디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어야지. 이 도서관이 이름이 문적원이야. 그래서 이 문적원의 기능 거기 옆에 써 있는데요. 서적 관리와 보관. 그게 도서관이죠. 그래서 여기에 모여서 스터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지방행정구역은 아까 얘기한 거야. 선왕이 영토가 엄청 넓어지면서 오경 15부 62조로 지방을 나눴다 그랬잖아. 이 중에 말단 구역을 무슨 구역이라 그러냐면 촌이라 그래. 자, 그럼 이 촌을 다스리는 사람을 뭐라고 통칭하냐? 촌주, 마을 이장님 이렇게 부르는데 이 촌주는 항상 말갈임만 할 수 있어요. 어떤 민족만? 말갈임만. 자, 이유는 신문제 설명하면서 할게. 자, 발해 신문제야. 지배하는 당연히 지배계층이 있겠고 지배를 당하는 무슨 계층이 있어? 피지배 계층이 있겠지. 자, 이 지배 계층은 2%밖에 안 되는 고구려인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소수 말갈 부락이 껴있는데, 자, 이 말갈 친구들은 어떤 말갈 친구들이냐면 대조영이 동모산을 중심으로 이 나라를 건국했을 때 그때 옆에 있었던 말갈 부락들이 지배 계층에 해당해. 그러니까 개국공신 말갈족인 거지. 그리고 이제 피지배 계층은 98%의 인구에 해당하는 말갈족이에요. 그럼 이 친구들은 또 뭐냐? 무왕이 북만주로 영토를 확장했을 때 6개 말갈부족 벽합하면서 성장했다 그랬잖아. 이 말갈 애들이 피지배 계층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중앙 요직이나 지방 요직은 고구려인들이 다 차지했기 때문에 말갈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마을 이장님, 촌주가 다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발해 중앙군 얘기할게. 중앙군 이름은 십위야. 이유 알려준다. 발해 수도성이 상경 용천부야. 어디라고? 상경. 자, 일단 이 상경이 이렇게 생겼어. 네모나게 생겼어.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황제가 살고 있는 황궁이 있단 말이야. 딱 봐도 군대 몇 개 필요해. 이 모든 방향을 지키기 위해서. 황궁까지 해서 5개예요. 근데 여기에 2개씩 배치한 거야. 그러면 총 군대 몇 개? 10개. 그리고 이 위자가 지킬 위자인 거야. 그래서 중앙군 이름이 10위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지방을 지키는 지방군 이름 되게 심플해. 지방군이야 그냥 이름이. 잘 훈련받은 특수군 이름도 그냥 특수군이라고 불러요. 발해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입니다. 자,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가 자, 고구려 계승 증거 온돌 문화가 발견됐다는 거. 발해 수도 상경 용천부 유적터에서. 온돌이 뭔지는 알지? 가마를 때워요. 그리고 이제 그 굴뚝을 막잖아. 그럼 데운 연기가 방에 계속 고이면서 방이 따뜻해지는 난방 구조죠. 자, 아무튼 이 고구려의 난방 구조인 온돌 양식을 발해 유민들이 그대로 계승했다는 거야.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증거고 또 하나가 불상 있는데요. 그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보일 거예요. 그 사진 있는데요. 이불병자상 한번 찾아봐. 보여? 이불병자상? 예, 그거야. 자, 아무튼간에 보시면 이제 고구려 애들은 항상 불상을 만들 때 광배 양식이라고 해서 뒤에 이렇게 후광처럼 이렇게 나 있는 이런 이제 양식을 주로 써요. 그 여기 남자애들 4명이니까 혹시 광배근이 어디 있는지 알아? 광배근? 그래 여기 그러니까 이런 걸 광배라 그러는 거야. 이해됐지? 이불병자상 보면은 2명의 부처가 이렇게 앉아 있어서 이불병자상인데 뒤에 역시 광배 양식이 있죠. 그러니까 고구려 불상 양식 계승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와 양식도 계승합니다. 아래에는 수막새 기와라고 있어요. 이 기와에 고구려인들은 항상 연꽃무늬를 새겨 넣는데 연꽃은 누구를 상징하는 꽃이야?
아, 꽃다바시 따로타시 부처님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제 바레인들도 영권문이 똑같이 그린 거 봤을 때 고구려 양식 계승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치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치미. 치미가 뭐냐면 이렇게 이게 지붕이 있으면 이 지붕 끝에 달고 있는 그 장식품을 치미라 그러는데 고구려 애들 거하고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왕에게 보내는 국서 내용에 따르자면 발해의 3대 왕제인 문왕은 스스로를 뭐라고 자칭해서 외왕에게 서신을 보냈냐? 고려 국왕이라고 자칭해서 서신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고려는 고구려를 뜻한다 그랬지. 나는 고구려의 왕이야 하면서 일본 왕하고 국서 주고받는 거 봤을 때 고구려 계승의식이 있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당과 교류. 자, 3대 황제인 문왕 때부터 당나라 황제하고 이제 교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당나라에서 나라를 진행하는 다란일을 진행하는 삼성육부 행정체제를 도입한 거. 자, 그리고 국자감이라는 당나라 중앙학교의 커리큘럼을 모방해서 주자감이라는 이름의 학교를 수립한 거.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상경성이라고 발해 수도성 구조가요. 당나라 수도성인 장안성하고 유사해요. 이거 설명할게. 자, 얘들아. 장안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장안성, 당나라 황제가 살고 있는 수도성은 이렇게 T자형 대로가 있어. 황궁을 중심으로. 자, T자형 대로의 의미를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해가 동쪽에서 떠, 서쪽에서 떠. 어, 왜 이상한 소리 들었어? 어, 어. 아, 그래? 아, 알겠어. 믿어. 설마 그걸 모르겠어. 동쪽에서 뜨잖아. 자, 그럼 자, 봐봐. 니네가 귀족이야. 해 뜨는 동쪽에서 살고자 해? 아니면 해지는 서쪽에서 살고자 해? 동쪽이겠죠. 그래서 이 T자형대로는 신분별로 주거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서야. 동쪽에는 귀족들이 살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해지는 서쪽에는 평민들이 산다. 이렇게 산다. 이거 생각하면 돼. 근데 이 장안성의 T자형대로 구조가 상경 용천무성에 그대로 있어요. 즉 상경이라는 수도성을 건축할 때 어떤 성을 모방해서 만들었다? 당나라 수도 장안성을 모방해서 만들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거기 한 장 넘겨보면 사진 있는데 영광탑에다가 별표 좀 많이 칠래?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 한 장 넘겨보면 영광탑이 있을 거예요. 찾았니? 저렇게 생긴 탑이 있으면 무조건 발해탑이야. 저게 전탑 양식이야. 전탑이 뭔데요? 벽돌 양식입니다. 벽돌 양식. 아, 중국 양식의 탑이 있다. 중국과 교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 옆에 붕어빵 거푸지처럼 생긴 거 있는데요. 거기다가 또 별표 청동부절이라는 거야. 저거 청동부절. 자, 저게 뭐냐면 발해 중앙에 있는 황제가 지방관한테 서신을 보냈단 말이야. 근데 서신 갖고 온 저 녀석이 황제가 보낸 공식 사절인지 아니면 적군의 스파이 새끼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저거를 한 쌍씩 갖고 있는 거야. 황제 한 쌍, 지방관 한 쌍씩. 저 이제 붕어빵으로 된 저 거푸집 있잖아. 붕어빵처럼 생긴 거. 저거 딱 맞다 하잖아. 그러면 합동이라는 글자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아, 그럼 황제가 보낸 사절이 맞군요. 하면서 대접을 해주는 거야. 아무튼 이런 거 이제 확인하는 게 청동부절이라는 겁니다. 자, 발해 역사 끝났고요. 이제 신라 얘기할게요. 신라. 신라. 여기도 그거 할까? 그래, 여기도 그거 해야겠다. 야, 맞추면 3만 원짜리 치킨 기프티콘 줄게. 외지 감자까지 얹어가지고 맞춰봐. 문제 하나 낼게. 이거 대전 애들한테 똑같이 해가지고 그 뭐야 서양과 동양의 각각 하나씩 1000년 동안 왕조를 유지한 나라가 딱 두 나라밖에 없어. 서양의 하나, 동양의 하나야. 어, 1000년 동안 왕조를 유지한 서양 국가 하나와 동양 국가 하나를 말씀해 보세요. 이거 중2 때 세계사 할 때 배웠어요. 당연하죠. 아, 그래서 누가 주워 먹을 수도 있어요. 대전 친구들 보니까 누가 주워 먹더라고. 그리고 말해야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 주워 먹을 거 두려워해서 말 안 하는 그런 판단 안 했으면 좋겠다. 서양 국가 하나, 동양 국가 하나. 1000년 동안 왕조를 유지한. 이거 배웠어. 어, 어. 서양 모르겠어? 어, 어. 아, 거의 비슷했어. 아, 못 들었으면 유감. 거의 비슷했어. 어떻게 저렇게 들어? 아우, 그래. 거의 비슷했어. 좀만 더. 아, 그 서양의 1000년 동안 왕조를 유지한 국가의 특징이 거기 수도가 옛날에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곳이에요. 뭐 지금 이스탄불이라고 불리죠. 터키 지역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오스만 티르크의 메흐메트 2세 술탄에 의해서 병합됐어요. 1453년에. 전성기 황제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죠.
어. 아니야.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니까. 너 답 거의 다 왔어. 좀만 더 가봐. 이걸 일시정지할 걸 그랬다, 야. 맞춰봐. 정우는 내가 봤을 때 못 맞췄어, 쟤는. 자, 아무튼간에 이제 신라가 어쨌든 천년 동안 왕조를 유지한 나라인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이 천년의 왕조를 삼국사기 역사서에 따르자면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해서 3단계로 구성을 해요. 자 일단 이 상대의 기득권은 뭐냐? 성스러운 뼈다고 성골 애들이 왕위를 독점 장악했던 시대를 상대 이렇게 불러. 자 일단 신라 어떤 사람이 건국하지? 시조. 신라 시조. 거세형 아니야 박혁거세. 그래서 이 혁거세 형 때부터 해서 마지막 성골왕인 진덕여 왕 때까지가 상대예요. 자 일단은 골품제 계통에 따르자면 이래. 성골과 성골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자식은 성골이에요. 그리고 성골과 진골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요. 자식은 진골이에요. 진골과 육두품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요. 자식은 육두품이에요. 어떤 규칙성을 찾을 수 있어요? 천박한 피가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자식의 신분은 어떻게 된다? 강등된다. 즉 왕을 할 수 있는 혈통은 성골 하나잖아. 즉 성골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골끼리 계속 뭐 해야 돼? 결혼해야 돼. 근데 성골은 진평한 친자식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친오빠 친누나랑 계속 뭐 하고 다닌 거야? 근친혼하고 있었던 거야. 자 이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애가 태어나? 안 태어나. 처음엔 남자씨가 말라서 여왕이 등장하더니 나중엔 여자씨까지 말라버려. 그래서 성골씨가 마르니까 성골 다음에 신분이 뭐지? 진골이잖아. 진골 중에 누군가 왕을 해야 돼. 그래서 귀족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게 김알천이라고 하는 분이야.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추천을 많이 받은 게 김춘추였단 말이야. 근데 우리 김알천 씨는 자기 메타인지가 잘 돼요. 그래서 정치적 능력은 자기보다 김춘추 공이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해서 왕의 자리를 양보해줘. 자 이렇게 해서 김춘추가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이 되니 이 사람을 무열왕이라 그러고요. 이 무열계 진골 후손들이 왕위를 독점 장악했던 시대를 중대 이렇게 통칭하는 거야. 자 그래서 중대는 무열왕부터 해가지고 이 마지막 진골계 무열계 진골의 마지막 왕이었던 해공왕 때까지가 무열계 진골이 독점 장악했던 중대 시대예요. 자 그리고 뇌물마리간이라고 그 들어본 적 있죠? 역사 공부하면서 내가 알려줬잖아. 그 뇌물마리간 후손들도 진골 애들이 있거든. 그래서 뇌물계 진골 애들이 무열계 진골 애들의 왕의 자리를 찬탈해. 그래서 얘네들하고 무열계 진골 애들하고 왕이 다툼했었던 때를 하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뇌물계 진골 출신의 처음 왕이 선덕왕입니다. 선덕여왕하고 이름 비슷한데 다른 왕이야. 그리고 이제 56대 왕인 경순왕 때까지가 하대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디까지 본 거냐면 상대까지만 본 거야, 신라 역사를. 그리고 이 중대 하대를 통일신라 시대라고 통칭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느 시대부터 보면 돼? 상대 봤으니까 중대. 무열계 진골애들이 왕위를 독점장악했던 중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중대 첫 번째 왕은 적으세요. 무열왕이에요. 무열왕. 거기 위에다가 적어. 무열왕. 자 이 사료 해석할 때는 본명을 알아야 돼. 무열왕의 본명이 뭐라고? 김춘추씨라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 김춘추가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의 자리에 오르니 이게 첫 번째 업적이에요.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 원래 진골 혈통은 왕을 할 수가 없는데 성골이 없다 보니까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됐어. 그리고 이 김춘추는 나당 연합군과 함께 사비성을 함락시켜 백제를 멸망시킨 업적을 갖고 계신 황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잘 적어놓고 외워. 사정부라고 하는 관청을 만들어. 이거는 2단원 사회사 할 때 킬러 문항으로 나와요. 사정부가 뭐냐면 자 사정한다는 게 뭔 말이냐면 공무원에 대한 비리 감찰을 사정한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하는 관청? 관리 비리 감찰을 담당하는 검찰청이다 이렇게 보면 돼. 아 그럼 선생님 발해에서는 중정대 이렇게 불려지는 검찰청이 신라에서는 뭐라고 불려졌다? 사정부 이렇게 불려졌군요. 연결 잘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무왕 가겠습니다. 무열왕 다음이 문무왕이야. 이 문무왕의 본명은 김범민입니다. 김범민. 김범민. 자, 일단 이 문무왕의 첫 번째 업적 얘기할게. 자, 아버지 무열왕 때 백제가 무너졌으니까 문무왕 때 어느 나라가 멸망해야 돼? 고구려가 멸망해야 돼. 그래서 문무왕의 첫 번째 업적은 고구려를 멸망시킨 게 업적이야. 자 그리고 이제 백제하고 고구려가 무너지게 되면 평양 이남 땅은 다 황제가 신라한테 다 주기로 약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안동도부, 계림도덕부, 웅진도덕부 등 여러 지배기구를 설치해서 한반도 전체를 처먹으려는 욕심을 보여요. 그래서 삼국연합군을 구성 7년간의 나당 전쟁을 통해서 당나라라는 외세 세력을 몰아내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삼국 통일의 가업을 달성한 게 문무왕의 업적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끝. 그 다음에 이제 신문왕. 이 사람한테 별표
엄청 갈겨주세요. 이유가 이 사람은 무조건 나와요. 단언컨대 이 사람 안 나오면 내가 치킨 한 마리씩 돌릴게요. 무조건 나와요. 옛날에는 손가락을 걸었는데 손가락 잘릴 뻔해가지고 치킨 걸게요. 아, 근데 무조건 나와. 그만큼 중요한 왕이야. 자, 신라는 귀족 중심 사회야, 왕 중심의 사회야? 귀족 중심의 사회예요. 정우야, 너 방금 뭐라고 한 거야? 너 만세라고 한 거야? 아, 귀족 사회? 아, 그래? 거짓말하고 있네? 자, 아무튼간에 이제 귀족 중심 사회야. 근데 이 귀족 중심의 사회를 왕 중심의 사회로 바꾼 게 신문왕의 업적이야. 그래서 신문왕에서는 서술형 포인트 2개 정도를 뽑아낼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신문왕의 왕권 강화 정책을 서술하라. 일단 이게 첫 번째 서술형 포인트야. 3개 있어. 첫 번째, 신문왕의 장인어른이 누구냐면 김흠돌 씨예요. 그래서 이 김흠돌을 중심으로 진골 귀족들이 똘똘 뭉쳐서 신문왕의 왕권을 견제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장인어른이 김흠돌과 그 귀족들을 영모죄로 엮어서요 다 숙청해. 이렇게 해서 왕권을 안정화시킨 거야. 이걸 김흠돌 모욕 사건이라고 그러고, 이거 어려운 개념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 이거 경제사에서 항상 킬러로 나오는 거야. 자,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해요. 이거 설명하기 전에 하나 좀 상식적인 접근을 해보자고. 이때가 이제 고대 사회잖아요. 고대 사회 화폐 경제가 제대로 발전이 됐을까요? 화폐 경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나란히라는 공무원들이 복무 대가로 뭘 받지? 월급을 받잖아. 그럼 화폐가 없으니까 화폐로 받았을까? 화폐로 주지 않았어요. 월급을 땅으로 준 거야. 땅으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노급이라고 불려지는 땅인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신라 공무원이야. 복무 대가로 전주 송천동 노급이라는 이름의 땅을 받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송천동이 내 거냐? 아니,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고대 사회에는 왕토 사상이라고 해서 국가의 땅 다 누구 거여야 돼? 왕 거여야 돼. 그럼 뭐를 인정해 주는 땅이냐면 수조권만 인정해 준 땅인 거야. 수조권. 이 수조건이 뭔데요? 수취한다. 이 수취한다는 건 세금을 걷는 행위를 말해. 무엇을? 조세를, 토지 세금을. 그러니까 이 송천동 주민들한테 나는 뭘 거둘 수 있는 권한만 부여받은 거야? 세금 거둘 수 있는 권한만 부여받는 거야. 송천동 내 거야? 아니야. 자, 이렇게 해서 소유권은 안 주되 수조권만 분양된 이 땅을 뭐라 그러냐면 수조지라고 통칭하는 거야. 그래서 노급은 수조지에 해당해요. 수조지.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권한이 하나 더 있어. 노급에는 여기에다가 노동력 징발권까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어. 노동력 징발권.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여기 송천동 주민들한테 저기 화정중학교 운동장으로 다 모이셔 이러면 무조건 모여야 돼. 안 모이면 곤장쳐 맞아요. 법 위반으로. 그렇게 모인 송천동 주민들한테 내가 이제 걔네들 손에 시칼 하나씩만 손에 쥐어주잖아. 나를 위해서 싸우는 뭐가 될까? 사병 집단이 되는 거야. 개요? 사병 집단이 되는 거야. 사병 집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방 귀족들이 사병을 양성해서 왕권을 견제하고자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월급 제도가 지금 악용되고 있으니까 노급이라고 하는 월급 제도를 폐하고 관료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월급 제도를 만든 거야. 그래서 너네들이 역사 공부할 때 토지 제도라는 말을 자꾸 배울 거거든. 그러면 공무원 월급 제도라고 귀결 지으면 돼. 알겠지? 옛날에 월급을 땅으로 줬으니까. 관료전은 뭔가요? 관료들의 복무 대가로 주는 땅인데 이거는 수조권만 보장돼 있어요. 오로지. 그러면 이제 내가 신문학 이후에 공무원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 송천동 노급이라는 이름으로 땅을 분봉받는 게 아니라 무슨 이름으로 받아? 송천동 관료전이라는 이름으로 땅을 분봉받는 거야. 그럼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만 거둘 수 있어 나는? 세금만 거둘 수 있고 노동력 징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지방 귀족들의 사병을 양성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왕권을 안정화시켰던 거야. 그리고 마지막 신문왕은 진골귀족을 견제하고자 해요. 그래서 능력 좋은 유투품 관료들을 중앙 정계에 주로 이용했다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왕권 강화 정책 3개 서술하라고 하면 이거 3개 쓰시면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에서. 자, 그리고 이제 신문왕은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중앙의 메인 행정 시스템을 정비한 업적을 갖고 계셔요. 중앙행정 체제. 자, 봐보자. 자, 일단은 이 집사부라고 하는 관청이 있는데요. 이 관청을 중심으로 한 집사부를 중심으로 14개의 업무별로 차등적으로 이제 나눈 행정관청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거 애들이 교과서 읽으면서 많은 혼동이 있는데요. 야,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도 잘 못 알아듣더라. 교과서에서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알아? 집사부를 중심으로 한 14부 행정체제가 신문학 때 완비되었다라고 나와 있어. 이게 뭔 소리냐면 집사부가 이때 만들어졌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집사부가 이전에 7세기 진덕이 왕 때 일찍 만들어졌어. 그래서 기존에 집사부를 중심한 12개의 관청이 있었는데 여기에 공작부와 예작부라는 2개의 관청이 추가돼서 14개 행정집행부서가 완성되었다는 소리야. 그래서 집사부는 신문왕 때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돼. 이전에 진덕이 왕 때 만들었어. 요때. 자, 아무튼 이 집사부는 기능이 뭐냐면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어머 세상에. 자, 얘들아, 왕명출납이 뭔 뜻이요 이게?
내가 이 왕명출라 나오면 지금의 현재 무슨 기관이라 그랬어? 비서실. 그래서 아하, 여기 비서실을 뭐라 그래? 집사부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이 집사부에서 일하는 비서실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초창기에는 중시 이렇게 부르다가 나중에는 시중 이렇게 부르게 됐답니다. 그래서 신라의 비서실장 직책을 시중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 야, 대통령 있고 대통령 비서실장 있지. 비서실장은 대통령 측근 세력이죠. 그럼 대통령의 힘이 강하면 대통령 비서실장도 힘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강하겠죠. 비례관계예요. 그러면 봐봐. 요때 신문학 때 왕권 높아 안 높아? 상당히 높지. 그럼 시중의 권력도 상당히 높았던 시대야. 자, 그럼 왕하고 반대되는 세력은 어떤 세력이지? 저거를 저렇게 뽑아내야 되는 지식인 거야? 귀족 아니야. 귀족 대표 직책이 뭐야? 신라에. 상대등. 이때 상대등의 권한은 높아 낮아? 낮아. 반대 세력이니까. 그래서 자, 신문학 때는 상대등의 힘은 낮지만 시중의 권한은 높았던 시대예요. 이것도 이제 나와. 시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지방인정 얘기할게. 지방인정. 자, 일단 이 신라가 원래 땅덩어리가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은 요만했어요. 근데 요때는 5주 체제였어. 지방이 총 몇 개인 거지? 그러면 5개. 그래서 이제 삼국통일하고 나서 영토가 이렇게 많이 확장이 됐답니다. 그래서 지방 행정구역이 9개로 늘어나요. 그래서 이거를 구주라고 얘기해. 근데 이제 신라 백성으로 병합된 고구려인들은 원래 자기들이 살고자 하는 북단구역에 살고자 했을 것이고 백제인들은 백제구역에 살고자 했을 거고 신라 사람들은 또 신라구역에만 살고자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각 유민들을 위한 지역구 1대1대1 비율로 333으로 맞춰줘요. 자, 그러면 다른 민족이라고 해서 차별을 하겠다 아니면 포용하겠다? 포용하겠다. 이게 신문왕의 민족융합책 중에 하나인 거야. 이게 두 번째 서술형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소경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소경. 자, 옆에다가 써놔. 소경 옆에다가. 지금의 현재 광역시 개념이야. 자, 이 오소경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게 된 계기는 이렇게 돼. 지금 신라 수도가 경주잖아요. 1000년 동안 수도 이전 한 번도 없었다 그랬지. 옛날에 신라 땅이 요만했을 때는 불편한 게 없죠. 근데 요만큼 늘어났어. 신문왕이 생각했을 때 너무 수도가 똥구멍에 있는 거야. 그럼 저 포지션에서 넓은 땅을 다스릴 수가 있어 없어? 불가능해. 그래서 원래 귀족들을 불러 모아서 여기 대구, 지금 현재 대구 달구벌 지역으로 천도하는 것이 어떠냐 귀족들한테 얘기해. 그럼 귀족들은 가만히 있거냐? 자기 세력 중심지가 경주인데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귀족들의 반대로 인해서 수도천도는 실패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신문왕은 수도천도 실패했으니까 지방에서 수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핵심 도시는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지방별로 총 5개의 지방 핵심 도시를 만든 거야. 이거를 오소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광역시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래서 지방에서 수도 역할을 해주는 게 광역시잖아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그래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이렇게 있잖아. 인천광역시. 아무튼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오소경제도다. 그럼 이 오소경을 설치한 이유를 서술하라 하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수도의 치우침을 방비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군대제도 들어가겠습니다. 군대. 신라 경주성을 지키는 중앙군을 뭐라 통칭하냐면 구서당 이렇게 불러. 그럼 총 군부대 몇 개? 9개. 근데 이 중앙군인 구서당은 고구려 유민들도 들어올 수 있고 백제 유민들도 들어올 수 있고 신라 유민들도 들어올 수 있고 말갈 유민들도 들어올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민족이라고 해서 차별을 하겠다? 포용을 하겠다? 포용하겠다. 그래서 이 구서당도 민족융합책이야.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서술형 포인트야. 신문왕의 민족융합정책 2개를 서술하라면 구주, 구서당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방을 지키는 지방군을 십정 이렇게 불러요. 십정. 지방군 총 몇 개? 그래, 10개. 10개, 10개. 자, 원래 원칙이 지방 하나당 군부대 하나씩 배치해야 돼. 그게 원칙이야. 근데 신라는 지방 총 몇 개지? 9개야. 원래 구정이 돼야 되는데 10정. 어디 하나에 더 배치돼 있다는 거지. 그럼 니네가 한번 신문왕이라고 생각해봐. 자, 위쪽에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자, 여기 A구역, 여기가 발해 국경지역, 그 다음에 여기 수도구역, B구역, 여기 백제구역, C구역. 야, 니네가 신문왕이면 군부대 하나 어디다 더 배치하겠냐? 어디? 그래. 여기 A구역에 배치를 하겠죠. 왜? 발해는 이때 당시 심심하면 신라 쳐들어온다니까? 그래서 발해 군사를 막기 위해서 이 발해하고 국경지역 이름도 알아놔야 돼. 한주 지역에 군부대를 2개 배설했기 때문에 십정이 된 거야. 한주 지역이야. 이름이 한주. 자, 그 다음에 이제 682년에 중앙유학교육기관인 국학이라고 하는 학교를 설치를 하게 돼요. 이게 학교예요. 신라 학교. 국학. 고구려, 태학, 발해, 주자감, 신라, 국학.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만파시저서라고 이제 신문학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문왕 아빠가 문무왕이잖아. 그래서 이 문무왕이 죽기 전에 신문왕한테 유언을 남겨. 내가 죽거든 나의 시신을 묻지 말고 화장한 뒤 경주 앞바다에 나의 무덤을 만들어 죽어라. 그러면 나는 용으로 환생해서 신라를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유언을 남겨.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이 신문왕은 문무왕이 죽게 되자 아버지 무덤을 아버지를 화장해요. 그리고 이제 무덤을 경주 혹시 그 대왕암이라고 가보셨나? 절벽가? 바닷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아버지 무덤을 조성하거든. 그게 문무왕의 무덤이야 대왕암이. 자 이렇게 해서 장례 마치고 신문왕은 한숨 자게 되는데 꿈속에서 용 한 마리가 월 하면서 나온 거야. 그리고 그 용이 이렇게 얘기하대. 네 아버지가 네 찾대. 네 아빠 무덤으로 가봐. 해갖고 아빠 무덤 있는 대왕암 쪽으로 갔어. 그러니까 그 바닷가에서 용 한 마리가 또 월 하면서 나온 거야. 그리고 그 용이 뭐라 그러냐면 뒤돌아보면 섬 하나가 있을 것인데 그 섬 꼭대기 올라가면 대나무가 있을 거래. 이 대나무가 낮이 되면 두 개로 쪼개지고 밤이 되면 하나로 합쳐지는 신기한 대나무인데 이 대나무를 커팅해서 너가 소원 생각해서 이 대나무로 피리 만들고 불고 다니면 이 대나무 피리가 너의 소원을 다 이뤄줄 거래요. 자, 이 얘기를 들었던 신문왕은 대나무 피리를 만들게 되는데 그 피리 이름이 만파시죠 피리야. 그래서 이 신문왕이 삐리리리 피리를 불자마자 신기한 일이 발생해요. 외인들이 쳐들어올 때 삐리리리 부니까 외인들 다 도망가.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고을에 신문왕이 삐리리리 부는 순간 전염병이 완치가 됐대요. 사실이야 구라야. 구라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일 수가 없지. 그럼 코로나 백신 안 만들어도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걸 왜 배우냐면 당시 사회상을 볼 수 있어. 자, 신문왕이 집권한 이래로 백성들의 살기 좋아졌다 힘들어졌다?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설화 나오면 신문왕 사료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덕왕 얘기할게. 아우 이 사람 이단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 경제사 할 때. 자, 이단원 개념이야. 정전을 지급해요. 정전. 정전. 자, 이 정전이라는 게 뭐냐면 딱인데요. 자, 삼국통일전쟁 하면서 못 쓰는 황무지들이 많아졌을 거 아니야. 자, 이 황무지를 쓸 수 있는 땅으로 바꾸는 작업을 개간 작업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못 쓰는 땅을 개간지로 만든 다음에 이걸 공짜로 백성들한테 하사해줘요. 이때 이 땅 이름이 정전이었던 거야.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백성들한테 땅을 지급할 때 이 정전이라는 이름의 땅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소유권이 인정된 땅이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역사학자들은 중세가 시작됐다고 보는 거야. 자, 고대하고 중세의 기점은 뭐냐면 개인이 토지 소유할 수 있으면 중세예요. 없으면 고대예요. 고대는 왕토사삭이라는 명목하에 국가의 땅 다 누구 거여야 돼? 왕 거여야 돼. 그래서 이때부터 백성들이 토지를 소유했으니까 중세의 시작 이렇게 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경덕왕. 자, 우리 이제 경덕왕 씨는 이전에 정전을 지급했던 성덕왕의 업적을 기념하고자 성덕왕의 이름을 딴 종 하나를 만들게 되는데 이 종 이름이 성덕대왕 신종이 되겠습니다. 성덕대왕 신종. 별명이 뭐지 이거? 에밀레종이죠. 자, 여기에 대한 설화 하나 얘기를 하자면은 그 기술가들이 성덕대왕 신종 만들려고 오더를 받았어. 근데 이거 만들어서 이제 종 딱 테스트하려고 종을 땅 치는데 원래 깊이 있는 종 소리가 땅 하면서 나야 되잖아. 근데 종을 땅 치는데 목탁 두드리는 소리만 계속 탁탁 나는 거야. 이걸 다시 만들어도 똑같았대. 기술가 입장에서는 멘탈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마감 기간은 다가오고 있는데. 근데 어떤 땡중 새끼 하나가 그 앞을 지나가. 그리고 그 중이 뭐라 그러냐면 그게 이제 부처님에게 정성이 이제 드리는 정성이 부족해서 그럽니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기술관들이 하도 급하니까 그 땡중 새끼 멱살을 잡으면서 그러면은 정성을 어떻게 보여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땡중 새끼가 이렇게 얘기해. 신생아 하나를 납치해 와서 철록이는 용광로에다가 같이 녹여서 종을 만들어 보십시오. 부처님이 그 뜻을 헤아려 종소리가 청하게 날 것입니다. 이런 소리 한 거야. 그래서 이 기술관이 신생아를 납치해 와서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달고나 휘젓듯 1000번 휘저어서 만든 게 이 종이에요. 그래서 이 종이 딱 완성이 됐거든. 테스트를 땅 하니까 애기 울음소리처럼 청한 종소리가 나는 거야. 신라 사투리로 애기 울음소리 에밀레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별명이 에밀레종이야. 그래서 선생님 고대사 가르쳤던 최범훈 교수님께서 이거 궁금해서 한번 성문조사를 진짜 해봤어요. 진짜 애가 들어갔나? 이거 궁금해서. 근데 뭐 구리 납 청동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뭐야? 구라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붙여놓은 거죠. 아무튼간 이게 에밀레종이고.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중요해. 경제사 할 때 경덕왕 때 757년에 노급이 부활해요. 자, 이거를 니네들도 중딩 때 배웠을 텐데, 자, 대부분 역사 선생님들은 교과서만 봅니다. 교과서만 봐요. 문헌에 있는 사료 내용은 안 봐요. 근데 저는 보고 가르쳐요. 알겠지? 역사적 팩트에 맞춰서. 자, 이걸 잘못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어. 대부분 역사쌤들은 노급이 부활하면 왕이 좋은 거야, 귀족이 좋은 거야? 귀족들이 사병 양성할 수 있으니까 귀족이 좋은 거잖아. 그래서 아 이때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권이 올라가서 그래서 노급이 부활했나 보다 이렇게 추론해서 가르치거든. 그건 아니에요. 왕권 강했어. 자 이유가 이거야. 757년에 경덕왕이라는 황제는 한화정책이라는 걸 하고 싶었어. 한화정책은 뭐냐면 얘들아 지금 2026년에 가장 트렌디한 국가가 어떤 나라야?
모든 나라가 그 나라의 문화와 교육 체제를 따라가려고 해요. 미쿡이죠. 그래서 니네들도 이상한 무슨 고교학점제인가 무식인가 여기에 지금 휩싸여 있잖아. 옛날에는 제일 트렌디한 나라가 당나라야. 그래서 당나라의 문화와 당나라의 행정구역 명칭을 따라가는 것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발해도 보면 삼성육부제도 갖고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 정책이 그거야. 한족화 시키겠다는 거야. 중국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하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야, 우리 신라 지방 행정구역 명칭을 당나라식으로 바꾸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오? 이렇게 물어보니까 귀족들이 난리가 난 거지. 아니, 우리 신라 지방 명칭 이쁜데 뭐더러 짱깔라식으로 교체하시려고 해요. 반대 부닥쳐.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뭐 해줘야지? 내줄 줄도 알아야 돼. 그래서 귀족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내가 내 집권기 때 하나 정책은 해야겠다. 근데 니네들이 원하는 그래서 소원이 있으면 얘기해보라. 그 소원하고 맞바꾸자꾸나. 그럼 귀족들은 뭘 얘기하겠어? 노금 부활시켜주세요. 이걸 얘기했겠지. 그래야 사병 양성해서 왕권 견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 정책이 추진되는 757년 노급이 동시에 부활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지방행정구역 명칭이 당나라식으로 바뀌어. 그래서 당나라 지방 명칭 중에 이런 게 있었거든. 상주, 광주, 전주 뭐 이렇게 있었어. 뭐 지금 광주 명칭은 중국 애들 아직도 쓰고 있죠. 광저우로 광주라 그러잖아. 그지? 자, 이거를 14면체 주사위에다가 적어요. 그리고 이제 왕 보는 앞에서 귀족 하나가 나와가지고 여기요 좌표 찍어. 그럼 주사위를 떼글떼글떼글 굴려. 전주가 뜬 거야. 그래서 757년부터 여기 이름이 전주가 된 거예요. 됐지? 그리고 이제 어떤 귀족 하나가 또 나와가지고 좌표를 찍어. 여기요. 떼굴떼굴떼굴 또 주사위 굴렸는데 광주 뜬 거야. 그래서 여기가 757년부터 광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주 명칭은 이렇게 주사위 굴려서 정해졌답니다. 됐어요? 자, 아무튼간 이게 노급부활이고. 그럼 왕권이 강했다는 증거 있나요? 있죠. 밑에 있는 김대성이라는 귀족의 건의에 따라서 부처님에게 공덕을 드리고자 경주에 대형 건축 사업이 진행되게 되는데 불국사입니다. 그리고 이 불국사 인근에 있는 석굴사원을 뭐라 그러죠? 석굴암! 그래서 이때 다 만들어진 거야. 김대성의 건의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해공왕, 중대 마지막 황제. 오늘 하대까지만 보고 끝낼 거야. 해공왕은 8살의 나이에 왕의 자리에 즉위하신 분이야. 자, 경동왕 때 이후로 노급이 부활된 이래 귀족들은 지방에서 뭘 양성할 수 있다고? 사병. 자, 그리고 어린 황제가 등장했네. 그럼 지방 귀족들은 뭔 생각할까? 지금이 반란 일으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해서 96명의 진골 귀족들이 이때 전국 각지에서 반란 일으킨 게 해공왕 집권기 때야. 결국에 뇌물마리간 진골 애들의 반란에 의해서 해공왕은 주살되게 됐고요. 결국 이제 뇌물마리간계 진골 애들한테 왕의 자리에 찬탈되게 되니 그게 150년간 무열계 진골과 뇌물계 진골이 왕위 쟁탈전을 벌인 하대 시대로 넘어가는 거야. 자, 다 왔다. 자, 하대 첫 번째 원성왕 볼 거야. 원성왕이 황제직이 했는데 이거 국학에서 귀족 자제들이 공부하고 있을 거 아니야, 학교에서. 근데 얘네들이 진골이 혈통이 좋아가지고 공부하고 노력을 안 해도 고위관직에 올라갈 수 있어요. 야, 니네가 진골 혈통이야. 공부를 해야 하네. 안 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중국 황제가 서신을 보내도 한자를 모르니까 이거 씨발 뭔 내용이야? 막 이런 상황이랍단 말이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시험제도 하나를 국학이라는 학교에 도입해요. 이게 독서 삼품과예요. 당나라의 과거제에 영감을 받아서 자, 말 그대로 유학 경전을 독서시킨 뒤 간단한 쪽지 테스트를 보는 거야. 자, 그리고 그 결과를 상, 중, 하, 삼품으로 나눠서 관직 승진과 임용에 적용시켜 버리는 거지. 그럼 국학에 있는 진골 자제들은 이제 공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귀족들의 반발로 인해서 몇 번 시행하다가 취소돼요. 그 다음 헌덕왕 얘기할게. 헌덕왕. 자, 이 헌덕왕 때는 김원창이라고 하는 귀족이 반란을 일으켜. 김원창이나 이 사람한테 별표 잘 나와. 김원창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김주원이에요. 김주원. 자, 이 김주원이 무열계 마지막 남은 진골 혈통이야. 원래 왕을 해야 될 혈통이었다고. 근데 이 뇌물마리간 진골 후손들이 내 무열계 진골 애들의 왕의 자리에 찬탈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 일단 이 신라라는 나라가 안정화될 때까지 우리 뇌물계 진골 애들이 왕위를 하고 그 다음에 안정화되면은 이 정통성 있는 무열계 진골한테 왕위를 그대로 넘겨주겠다라는 약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김주원은 그 약조를 믿고 계속 기다렸어요. 넘겨줬거냐? 안 넘겨준 거야. 그래서 결국 나이 들어서 병 걸려서 죽게 돼. 그래서 이 김주원의 아들이 김원창이야. 그래서 이 김원창은 이 모습을 보고 분노하기 시작해요. 원래 우리 아버지가 무열계 진골 계통인지라 원래 왕의 자리에 올랐어야 될 운명인데 저 뇌물계 진골 애들한테 왕위를 찬탈당해서 왕도 못 되고 죽었으니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해야겠다 해서 이 김원창이 웅천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 여기가 백제의 두 번째 웅진성이에요. 공주, 충남 공주. 여기에서 봉기를 했는데 결국 헌덕왕의 반군에 의해서 진압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흥덕왕 얘기할게요. 흥덕왕. 이때 청해진이 설치돼요.
그 당나라에 가서 출세하신 그 신라 장수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장보고예요. 8살의 친구 정형과 넘어가가지고 여기 이제 당나라 장수로 출세하신 분이야. 아무튼 당나라 그 장수 시절에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당나라에 외인 선박 하나가 오대. 근데 그 일본 애들이 신라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놓은 뒤 중국 사람들한테 노비로 팔고 있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 장보고는 마음이 아파. 떠나온 고국이지만 이 고국이 얼마만큼 힘이 없으면 지 나라 백성들도 못 지킬까. 그래서 이 외인 해적대들한테 보복을 하기 위해서 신라 장수로 기화를 해. 그리고 당시 왕이었던 흥덕왕에게 제안을 하나 하게 돼요. 전라남도 완도 부근에 군사기지 하나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이 군사기지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외적인 해적들을 싹 다 소탕한 뒤 해상무역에 패권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도 부근에 만든 군사기지가 청해진이야. 자, 얘들아, 진 무시기로 끝나잖아. 군사기지예요. 앞으로 역사 공부할 때 진 이렇게 나오면은 변경 지역을 지키는 군사기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라스트 이 사람만 하고 이제 오늘 강의 끝낼 거야. 진성여왕 얘기할게요. 진성여왕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근혜공주. 왜 그러면 박근혜하고 인생이 좀 비슷해. 여태 이제 진성여왕인 여자잖아. 비선실세가 있었어요. 그 18살 정도 되는 꽃미남 청년들한테 정치 권력 싹 다 주고 진골 귀족들하고 맨날 술 처먹고 노는 그런 여왕이야. 자, 그러면 이때 그 진골 귀족들의 사치 향락 생활도 심해졌겠죠. 왕이 그 모양 그 꼴이니까. 그래서 금 입택 찍기 놀이 이런 게 유행했어. 그게 뭐냐면 금으로 만든 대저택 짓기 놀이야. 백성들한테 세금 절날이 걷어가지고 대저택 짓기 막 경쟁 두고 막 그랬었어. 그래서 오죽하면 신라수도 경주 남산에 올라가면 다 금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아래를 쳐다볼 수도 없었대. 햇빛 비추면 번쩍번쩍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때 백성들은 살기 좋았냐? 살기 안 좋았어. 이때 이제 유재석이 한번 쓸고 갔어요. 메뚜기 떼가 한번 신라 땅을 쓸고 가가지고 흉작이 들어서 먹을 게 없었어. 근데 요 상황 안에서 진성여왕은 우리 나 술값 부족해 하면서 지방관들을 독촉해서 세금을 더 뜨더니 전국 각지에서 밀란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여따 별표. 원종과 애노의 난이 그 시작이었어요. 교과서 사료에선 이 원종과 애노가 봉기한 지역도 나와. 어디냐면 사벌주 지역이에요. 사벌주. 그래서 이 사벌주 지역을 중심으로 원종 애노가 반란을 시작했고 이를 기점 삼아서 전국 각지에서 밀란이 확대되기 시작해. 그리고 경주 동쪽에 적색 바지를 입고 돌아다니는 도적무리라고 해서 적고적 무리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나오면은 하대 진성여왕 때예요. 자,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이제 반란이 있고 민심은 이제 신라 중앙정부에게 등을 돌린 것 같아. 지방의 백성과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방 실력가 집단을 호족 이렇게 부르는데 호족들이 이렇게 판단한 거야. 아니 어쨌든 민심은 지금 신라 중앙정부에 다 등을 돌렸어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백성과 차라리 자기를 따르는 병사 집단을 중심으로 지방의 독립국가를 만드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하에 900년의 견훤이라고 하는 호족이 완산주, 지금 현재 전주를 도읍 삼아 후백제라고 하는 나라를 새롭게 건국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901년에 송악을 도읍 삼아 지금 현재 황해도 개성 여기를 도읍 삼아서 궁예라고 하는 사람이 후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진성여왕 막바지에 신라는 후삼국 분열기로 이게 접어들게 돼.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끝낼 거야. 최치원. 여태 그 나라가 분열되고 밀란이 막 이제 확대되는 이런 상황에 고국을 바라보고 안타까움을 느꼈던 그 당나라 관리가 있었는데요. 그 당나라 관리 이름이 최치원이야. 원래 이 사람은 신라 사람이에요. 그 알아놔. 요거 경주 최씨 나오잖아. 무조건 신라에서 육두품 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아무튼 이 최치원이요. 당나라에서 외국인 능력 좋은 외국인 관리를 뽑는 시험이 있어. 그게 빈공과라고 하는 시험인데 거기에 급제하는 게 육두품 애들의 꿈이야. 이유가 육두품은 아무리 노력해도 고위관직에 올라갈 수 있어 없어? 불가능해. 골품제 혈통에 막혀가지고. 자, 그래서 당나라 관료로 출세하는 게 육두품 애들의 꿈이었단 말이야. 그 빈공과는 3년에 한 번 해요. 최치원은 사수했어. 그러면 이 말인즉슨 한 번 재수할 때 몇 년 꼬라박아야 돼? 3년 꼬라박아야 돼. 아무튼간에 그 평생을 빈공과 시험에만 매달렸던 분이야. 계속 납방하니까 얼마나 좌절스럽겠냐. 그래서 부산의 어떤 앞바다를 항상 찾았대요. 그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면은 초심이 다시 새겨졌대. 최치원이는. 그래서 마지막 빈공과 시험 응시할 때 다음 빈공과 시험은 필히 붙으리 해서 자기 이름을 그 절벽가에 낙서하고 오거든. 이때 당시 최치원의 호가 뭐냐면 해운이에요. 그래서 그 바다 이름이 해운대가 돼요. 그리고 그 빈곤가 시험에 바로 급제를 하셔. 그래서 당나라 황제 소중의 이쁨을 받으면서 출세하신 게 최치원인데 아무튼 이 최치원이 고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천박한 육두품 신분은 다시 기화를 한 거야. 당시 왕이었던 진성여왕에게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개혁안 10개를 제시하니 이게 최치원의 시문십책 개혁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성여왕이 개혁안 자체 내용이 워낙에 탁월해서 개혁안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귀족들의 반발로 인해서 묵살돼서 진행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당시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최치원하고 신분이 같은
육두품 친구들이 보고 있었어요. 아니 자기들도 나라 망하기 일보 직전이니까 계속 상소를 올렸겠지. 근데 계속 묵살당했어.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아니 천박한 육두품이 올려서 이게 상소가 묵살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이제 최치원 형님께서 기화하셔가지고 올렸다는 거야. 자, 얘네들 입장에서 치원이 형은 좀 다른 존재거든. 빈곤가에 급제해서 당나라 황제한테 인정받은 관료잖아. 그런 육두품이 올린 상소는 뭔가 받아들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됐지? 묵살됐잖아. 그래서 여태 육두품 애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아 슈발 우리가 아무리 뭐 개질했더라도 신라 중앙정부는 우리의 얘기를 들어줄 생각을 안 하는구나. 차라리 지방에서 독립국가를 세운다라고 주장하는 호족무리 쪽으로 결탁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이 육두품 애들이 호족하고 결탁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호족과 육두품이 결탁해서 후백제, 후고구려, 나중에 추후에 왕건이 세우는 고려의 개국공 신세력들이 되게 됩니다. 오늘 딱 여기까지 해서 남북국 시대 마무리 지을게요. 다음 시간에는 고려 나갈 거고 선생님 생각에는 고려는 딱 2타임이면 돼. 2타임. 그래서 고려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3월 중순까지 해서 조선 후기까지 다 끝나고 그 이후에는 사료강이민 계속 무한 점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아까 말씀한 대로 1대1로 내가 잡아놓고 계속 점검을 이렇게 돌릴 거야. 배경, 내용, 결과 꼼꼼하게. 교과서, 사진까지 다 외우도록 할 거야. 나는 선생이잖아. 학원 강사잖아. 돈 받고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1등급 받을 확률을 최대치로 높여놔야 돼. 그래야 변수가 없어. 자, 아무튼 간에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일단 어쨌든 시험은 계속 보니까 공부는 좀 해오세요. 지금 공부 다 해놔야 돼.